수술실의 무영등 아래 윤도현의 손끝이 섬세하게 움직였다. 10시간째 이어진 대동맥 파열 수술. 의료진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그의 메스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혈관을 봉합해 나갔다. 혈압 안정화됐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에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도연이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동료들의 경탄 어린 시선이 그를 향했다. 역시 윤 교수님이십니다. 생존율 10%도 안 되는 케이스였는데 천재는 다르네요. 아버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선배 의사의 칭찬에 도연은 담담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윤상우,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이자 재벌 2세. 그 이름은 늘 도연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병원을 나선 도연은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 혜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고했어요.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요. 혜원의 미소는 늘 그렇듯 따뜻했다. 3년 전 병원 로비에서 처음 만난 그녀. 건축, 디자인을 공부한다던 아름다운 여인은 어느새 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피곤할 텐데 먼저 자지 그랬어. 당신 오는 거 기다리고 싶었어요. 혜원이 그의 가운을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도연은 순간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혜원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찰나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착각이었을까?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긴 수술의 피로가 만들어낸 환상일 것이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혜원은 늘 완벽한 아내였다. 아버지는 잘 계시지? 이번 주말에 뵈러 가야겠네. 도연이 무심코 꺼낸 말에 혜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래요. 오랜만에 뵙긴 해야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시아버님 뵐 때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 같아서요. 혜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너를 정말 좋아하시잖아. 그럼 다행이고요. 혜원은 화제를 돌리듯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도연은 무심히 화면을 바라봤지만 혜원의 시선은 뉴스 자막에 못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혜원이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서재로 갔다. 오늘 수술 기록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침실에서 혜원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미안해요. 오빠. 조금만 더.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혜원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외동딸이라고 했었다.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지만 도연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완벽해 보이는 삶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강대병원 도서관은 도연만의 은신처였다. 수술 사이 짬을 내어 의학 저널을 읽거나 잠시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건축 전문지들이 쌓여 있었다. 표지에 한국 건축 50년사 특집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무심코 잡지를 펼쳤다. 윤상우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실려 있었다. 건축계의 혁신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페이지를 넘기던 도연의 손이 멈췄다. 2005년 기사 한 편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상우 건축사무소 시공 현장 붕괴. 노동자 7명 사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니. 도연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15일 오후 3시경 서울 은평구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과 안전 규정 미준수로 추정되며 도연의 눈앞에 당시의 참상이 그려지는 듯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비명, 콘크리트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묻혀버린 사람들,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외침.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톤에 달하는 철골 더미 아래 깔린 이들을 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청년이 피를 토하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 숨을 거둔다. 혜원아, 미안. 도연은 고개를 흔들어 상상을 떨쳐냈다. 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윤상우 대표는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유감을 표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희생자 명단이 작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었다. 도연은 무심코 이름들을 훑어내려갔다. 김철수 45세, 박영식 52세, 이정호 38세, 서재현 28세, 최민수 41세, 서재현. 도연의 시선이 그 이름에서 멈췄다. 서씨라. 혜원의 성도 서씨다. 하지만 한국의 서씨가 얼마나 많은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도연은 잡지를 덮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혜원이었다. 여보. 어디야? 응. 병원 도서관. 왜? 저녁 뭐 먹고 싶어? 장 보러 가려고.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도연은 방금 읽은 기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아무거나 괜찮아.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알았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의학 저널을 펼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서재현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맴돌았다. 28살의 젊은 나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50대 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도연은 갑자기 혜원의 오빠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니, 혜원은 분명 외동이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잠꼬대에서 오빠라고 하지 않았던가? 과도한 상상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병원 도서관 창문이 보였다. 아까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다. 커튼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차에 올랐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향했다. 잊혀진 과거가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도연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오후 수술 일정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병원 주차장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혜원이었다. 병원에 왔으면 연락을 하지. 도연이 아내를 부르려는 순간 검은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혜원에게 다가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날카로운 인상에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이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지켜보고 싶었다. 혜원과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거리가 있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혜원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혜원은 주위를 살피며 봉투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무언가 간절히 부탁하는 듯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혜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떠나가는 차를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무슨 일로 만난 것인가? 혜원이 자신의 차로 향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따르기로 했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졌지만 최근의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혜원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점점 건물들이 뜸해지고 나무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였다. 이런 곳에 왜? 도연은 멀찍이 차를 세우고 혜원을 따라 묘지 안으로 들어갔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특정 구역으로 걸어갔다. 마치 여러 번 와본 곳처럼 익숙해 보였다. 그녀가 멈춘 곳은 아직 새 것처럼 보이는 비석 앞이었다. 혜원은 핸드백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도연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혜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원의 울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들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오빠가 당한 것처럼. 도연은 충격에 몸이 굳었다. 혜원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차가움과 증오로 가득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은 비석의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서재현 1977에 2005.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길. 서재현. 신문에서 본 붕괴 사고 희생자 명단에 그 이름이었다. 2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청년. 그리고 혜원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혜원이 다시 흐느꼈다. 엄마도 오빠 따라 가버렸어. 견딜 수가 없었대. 난 혼자 남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일부가 됐어. 이제 곧 끝날 거야.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혜원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다. 복수를 위해,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혜원이 묘비의 입을 맞추고 일어섰다. 도연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안에서는 평소처럼 혜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달콤한 미소로 어서 와라고 말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그를 맞았다. 혜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연은 거실로 들어가다가 탁자 위에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활자로 인쇄된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너의 가문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도연은 편지를 떨어뜨렸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 혜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똑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 도연은 떨어뜨린 편지를 황급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일찍 왔네.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혜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는 약간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교묘히 가려져 있었다. 피곤해 보여. 오늘 수술 많았어? 혜원이 도연의 볼에 손을 대었다. 그 손길이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졌다. 새벽 3시. 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주민등록 조회 시스템이 떠 있었다. 의사로서 환자 정보 확인을 위해 접근 권한이 있었지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서혜원.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이름을 입력했다. 잠시 후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혜원이 말한 생년월일과 본적지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다시 검색 조건을 바꿔봤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서혜원이라는 이름의 기록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3년 전. 정확히 도연과 처음 만나기 한 달 전에 새로 만들어진 신분이었다. 개명 이력 서민정 서혜원 2021년 3월 15일. 서민정. 그것이 아내의 진짜 이름이었다. 도연은 급하게 서민정과 서재현의 관계를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다. 가족관계 서재현 형제, 서민정 형제 부모 사망.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민정은 붕괴 사고로 오빠를 잃은 후 신분을 바꾸고 도연에게 접근한 것이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복수를 위한 각본이었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돌아보니 그녀가 문가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또렷했다. 못 잤어? 혜원이 다가오며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서민정. 도연이 낮게 불렀다. 혜원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내 진짜 이름이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혜원이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균열이 있었다. 오늘 봤어. 내가 공동묘지에서 서재현의 묘비 앞에 있는 걸. 그가 내 오빠지? 침묵이 흘렀다. 혜원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려고? 대답해. 3년 동안 다 거짓이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눈치챘네.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혜원. 아니 민정이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맞아. 난 서민정이야. 내 아버지의 부실 시공으로 죽은 서재현의 동생이지.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속였다고? 난 단지 연기했을 뿐이야.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꽤 그럴듯했지? 민정의 눈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증오가 흘러나왔다. 오빠는 그날 야근 중이었어. 안전모 하나 제대로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철골 더미에 깔렸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민정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다야. 28살, 결혼도 못 해보고,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갔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어. 6개월을 버티다가 오빠 따라갔지. 난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었어. 그런데 내 아버지는 뭘 했지?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어.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서 결심했어.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줘야겠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겠다고. 그래서 나를. 그래. 윤상우의 자랑스러운 아들, 천재 의사, 완벽한 삶을 사는 너야말로 최고의 목표였지. 민정이 도연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손이 도연의 뺨을 스쳤다. 근데 있잖아. 가끔은 헷갈렸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 환자를 살리려고 밤새 고민하고 내게 다정하게 대하고. 도연이 민정의 손을 잡았다.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민정이 손을 뿌리쳤다. 난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넌 그저 내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야.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가 선택해. 내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고발하든가. 아니면 너도 같은 죄인이 되든가. 도연은 무너진 세계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민정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진짜로. 민정은 차갑게 웃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미 끝났어. 처음부터 시작도 없었어.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도연은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의 흐느낌만이 메아리쳤다. 진실은 때로 거짓보다 더 잔인했다. 윤상우 회장의 서재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상들과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 도연은 그 화려함이 처음으로 역겹게 느껴졌다.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 상우가 브랜디를 따르며 물었다.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2005년 은평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기억하세요? 상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셨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7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서재현이라는 청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심한 반응에 도연의 가슴이 끓어올랐다. 그게 전부예요? 7명이 죽었는데. 도연아. 건설 현장에서 사고는 늘 있는 일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실 시공 때문이었잖아요. 비용 절감한다고 안전 규정 무시하고. 도연이 소리쳤다. 상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증거 있어? 법원도 우리 과실 아니라고 판결했어. 돈으로 무마한 거겠죠. 조심해서 말해라. 넌 내 아들이야. 상우가 일어서며 도연을 내려봤다. 그 오만한 눈빛이 도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혜원이, 아니, 서민정이 서재현의 동생이에요. 이번엔 상우도 놀란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그년이 너한테 접근한 거야? 복수하려고? 그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예요. 아내? 널 속이고 이용한 여자가? 상우가 비웃었다. 가엾은 놈. 그깟 여자 하나에 놀아나다니. 내 아들이 이렇게 나약할 줄이야.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세요? 죄책감? 왜 내가? 난 사업을 했을 뿐이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론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도연은 아버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존경했던 아버지인가? 아버지를 고발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더는 아버지의 죄를 덮고 살 수 없어요. 상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감히 날 배신해? 배신은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들에게. 도연은 돌아섰다. 상우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가면 넌 끝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가진 건 모두 잃게 될 거다. 도연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다. 며칠 후 서울 프레스센터. 수많은 기자가 모인 가운데 도연이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대병원 흉부외과 윤도연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아버지 윤상우 회장의 과거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도연은 천천히 2005년 붕괴 사고의 진실을 밝혔다. 부실 시공, 은폐 공작,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했다. 저는 그동안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도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입구를 바라봤다. 혹시 민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를 맞았다. 민정의 옷, 화장품, 사진,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무너져 내렸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텅 빈 집을 물들였다. TV에서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윤상우 회장 구속, 한강대병원 윤도현 교수 의사직 사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도연은 폐허가 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민정에게도,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니,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킨 양심. 그것이 전부였다. 밤은 깊어가고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끝없는 어둠 속에서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와 진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라며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